저는 지금 병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제 코에 달려 있고 숨쉬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죠. 하지만 저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에 앉아 있던 한 청년을 가리켰습니다. 내 재산은 모두 분식집 청년에게 물려줄 거다. 바로 옆 분식집에서 일하는 그 청년 말이다.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병실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들이 눈을 부릅떴어요. 뭐라고요? 저 청년이 대체 뭔데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딸도 화를 내며 소리쳤죠. 아버지, 제정신 아니죠? 우리 자식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평생 키워준 자식들 놔두고.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혈족들의 유류분 침해라고요. 며느리도 가세했죠. 아버님, 지금 의식이 명료하신 상태가 맞으세요?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병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반응할 줄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허름한 구두 수성공인 제가 왜 자기 혈육이 아닌 옆가게 청년에게 제 재산을 주려고 했는지 말입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된 순간이었어요.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생 구두방에서 살았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본드 냄새를 맡으며 하루 종일 낡은 구두만 고치고 있었어요. 제 손은 항상 구두약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등은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죠.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구두방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제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아직도 저렇게 사네? 거의 거지 신세지.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구두를 수선해? 그냥 새로 사면 되는데? 저러다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겠어.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일했어요. 다른 길을 몰랐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야겠네요. 두 번째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투병을 3년간 했지만 결국 저를 혼자 남겨두고 갔어요. 병원비로 빚더미에 앉았었죠.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로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그 아이는 어려서 친척집에 맡겨둔 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제가 재혼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느라 그 아이에게 소홀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죠. 두 번째 아내와 낳은 아들과 딸은 있지만 이들은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달이 대부분이었어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출까 말까 하는 정도였죠. 그마저도 의무감에서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바쁘거든요. 이런 식의 연락이 전부였어요. 심지어 제 생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생일을 보냈어요. TV에서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광고가 나오곤 했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게는 그런 풍경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거든요. 밤이 깊어지면 구두방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천장에는 물때가 얼룩져 있었어요. 비가 새어 들어온 흔적들이었죠.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죽어도 과연 누가 울어줄까 하고 말입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구두방 지붕에서 물이 새어 들어와 바닥이 축축해졌죠. 저는 양동이를 놓고 물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을 누가 봐줄까 하고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정말 아무도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구두방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고 저녁에 문을 닫고 혼자 밥을 먹는 일상 말이에요. 가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참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웃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구두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두방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과 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아들이 코를 찌푸리며 큰 소리로 말했죠. 이 냄새 나는 구두방 좀 치우세요. 남들 앞에서 창피해 죽겠습니다. 어제 회사 동료가 우리 아버지가 뭐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거지나 다름없다고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직도 그런 일 해?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소리 들어요. 딸도 더 독하게 거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빠 아직도 구두 고친다며 대놓고 비웃어요. 차라리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하는 게 낫겠어요. 정말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딸이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까? 제 남편이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요. 장인이 구두장이라니 자기 부모님께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가세했죠. 맞아요. 제 와이프도 똑같은 말 해요. 친정아버지가 그런 일 한다고 창피하다고. 아이들한테도 할아버지가 뭘 하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참고 말했어요. 그래도 너희들 키우려고 이 일을 한 거 아니냐. 학비도 벌고 용돈도 주고. 아들이 비웃으며 대답했죠. 우릴 위해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체면만 구겨놨잖아요. 다른 부모들은 자식 자랑거리가 되는데 아버지는. 딸이 더 심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구두장이 딸, 구두장이 아들 이런 식으로 흉봐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사위까지 나타났어요. 사위가 제일 심했습니다.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이 장인어른 직업을 알고 엄청 실망하셨어요. 그런 집안과 혼인을 시켰나 하시면서 저보고 이혼하라고까지 하셨어요. 며느리도 가세했죠. 아버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친정에서 아버님 직업 말하니까 그런 집안이었냐 하면서 완전히 무시해요. 제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이들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잔인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딸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요양원이나 들어가세요. 우리 인생에 방해만 되니까요. 솔직히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위축되고 사는지 아세요? 아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만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저희도 체면이 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할아버지 얘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위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장인어른, 실례지만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니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구두방을 고집하시는 걸 보면 정상적인 판단력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치매라니, 정상적인 판단력이 아니라니. 제가 평생 해온 일을 그렇게 폄하하다니요. 며느리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아이들한테는 할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할게요.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말, 죽었다고 거짓말하겠다는 말, 치매라는 말, 아이들에게는 없는 사람 취급하겠다는 말. 이 모든 말들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이들에게 그렇게까지 짐스러운 존재였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구두를 닦기 시작했죠.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네? 역시 우리 말이 맞나 봐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말 잘 들으셨죠? 이제 좀 알아서 처신하세요. 아들과 딸, 사위와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문을 팍 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구두방에서 계속 구두를 닦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구두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그 눈물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는 대로 두었죠. 이렇게 서러운 적이 또 있었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차라리 죽었다고 거짓말하겠다는 말,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말, 치매라는 말, 아이들에게는 없는 할아버지라고 하겠다는 말들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여전히 구두방에서 일해야 했어요.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옆 분식집에서 일하는 현수라는 청년이었어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이 청년은 매일 아침 분식집 문을 열면서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청년이 진심으로 저를 챙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비가 많이 내렸어요. 저는 우산도 없이 구두방으로 가고 있었는데 현수가 달려와서 자신의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아저씨, 감기 걸리시겠어요? 이거 쓰세요. 아니야, 괜찮다. 너나 써라. 저는 젊으니까 괜찮아요. 아저씨가 드세요. 현수는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도 제게 우산을 씌워 주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현수가 구두방으로 찾아왔어요. 아저씨, 밥은 드셨어요? 라면 한 그릇 끓여 드릴까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현수는 이미 라면을 가져와서는 제 앞에 놓곤 했습니다.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아저씨 혼자 사세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혼자 살지. 자식들이 있긴 한데 잘 안 와? 아니, 오면 더 상처받을 뿐이야. 현수는 그 말을 듣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 텐데요. 정말 그 말대로였어요. 현수는 거의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점심을 같이 먹자며 분식집으로 데려가기도 했고, 때로는 구두방에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아저씨,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걱정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현수는 제가 아플 때도 챙겨주었어요. 어느 날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침을 하고 있었는데 현수가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와서 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몸이 안 좋으시면 일은 내일 하세요. 고맙다, 현수야.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뭘요? 당연한 일이죠. 동네 사람들은 현수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쓸데없이 늙은 구두장이랑 붙어 다닌다. 뭔 속셈이 있나? 저런 청년이 공짜로 친절할 리 없어. 분명 꿍꿍이가 있을 거야. 구두장이가 돈이라도 있나? 왜 저러는 거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현수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현수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저씨. 저는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현수가 제 친아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쩌면 진짜 아들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저는 현수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었어요. 현수 앞에서만큼은 제가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존중받고 사랑받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리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구두를 수선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운동화에 밑창을 갈아 끼우는 작업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지러움이 점점 심해졌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저는 중얼거리며 의자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현수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살짝 뜨고 보니 현수가 제 옆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금 병원 가야 해요. 저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망설이지 않고 저를 업었어요. 아저씨, 꼭 붙잡고 계세요.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현수는 저를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까지는 꽤 먼 거리였는데 현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었어요. 중간에 숨이 차서 헥헥거렸지만 절대 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병원 도착해요. 저는 현수의 등에서 그의 심장박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저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아본 지가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의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제발 이분 좀 살려주세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친아버지가 위험에 처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로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의료진이 저를 응급실로 옮기는 동안 현수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 이분 괜찮으실까요? 정말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현수가 의사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의사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자 현수는 응급실 밖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넘게 기다렸어요. 그 후 저는 의식을 잃었고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현수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된 걸 보니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의자에서 졸고 있다가 제가 움직이는 소리에 깨어났나 봐요. 아저씨, 정신 차리셨네요. 정말 걱정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과로라고 하시던데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세요. 현수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큰 병실이었고 시설도 좋아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이런 좋은 병실에. VIP 병실이에요. 아저씨 보험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의료진이 깜짝 놀라던데요. 그때 뒤늦게 제 아들과 딸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VIP 병실을 보고는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갑자기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물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현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병실을 둘러보며 수군거렸죠. 아버지, 이 병실 비용이 꽤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들어와서 제 상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환자분이 VIP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네요. 모든 치료비가 보장됩니다. 정말 좋은 보험에 가입하셨어요. 아들과 딸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VIP 보험이라는 말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VIP 보험이요? 언제 그런 보험에 가입하셨어요? 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제 지갑을 정리한다며 가져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들이 보여준 건 고급 블랙 카드였어요. 저는 평소에 그 카드를 쓸 일이 없어서 지갑 깊숙이 넣어뒀었는데 아들이 발견한 거였죠. 이런 카드가 왜 아버지한테 있어요? 이거 연회비만 해도 수백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발급받으려면 연봉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데? 딸도 궁금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다른 곳에도 돈이 있으세요? 그런 카드를 가지고 계시다니. 저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이제서야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서글프기도 했거든요. 며칠 후 딸이 구두방을 정리한다며 갔다가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구두방 서랍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딸이 가져온 건 등기권리증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었습니다. 강남의 빌딩들과 아파트 소유권 증서들이었죠. 이게 다 아버지 명의예요? 언제 이런 걸 사셨어요? 이게 진짜예요? 아들도 서류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강남역 앞 빌딩, 압구정 아파트, 청담동 상가. 아버지, 이게 정말 다 아버지 거예요? 아들과 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서야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저희가 잘 모실게요. 병원비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뀐 모습을 보면서 저는 씁쓸했습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진짜 저를 걱정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아들과 딸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현수가 가장 큰 걸림돌로 보였을 테니까요. 어느 날 아들이 현수에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랑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현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좋은 분이라서요.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안쓰럽기도 하고. 안쓰럽다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뭔가 얻으려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이런 식으로 노인들 꼬시는 사기꾼들 많다던데요. 제가 듣기에도 아들의 말투는 너무 공격적이었어요. 현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딸도 가세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친절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분명히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과 딸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사위까지 가세해서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 청년을 제거해야 해요. 장인어른이 저러면 우리 상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며느리도 동조했죠. 맞아요. 아버님이 저 청년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그들은 현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나서서 거짓 정보를 만들어냈어요. 며칠 후 사위가 가짜 증거를 들고 왔습니다. 이 청년 사실 전과자예요. 노인들 상대로 사기를 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자료도 있어요. 그건 완전히 조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아들과 딸은 그 말을 믿는 척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다고 해야겠네요. 현수를 제거할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역시 그랬구나. 아버지, 이제 보시죠. 저 청년이 얼마나 교활한지. 그들은 동네 곳곳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분식집 청년이 구두장이 아저씨 돈 노리고 접근한 거래요. 전과자라면서요? 역시 수상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고 현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돈 냄새 맡고 들러붙은 거였구나. 처음부터 수상했어. 늙은 구두장이한테 그렇게 친절할 리가 없지. 분명히 꿍꿍이가 있었던 거야. 요즘 젊은 놈들이 다 그래. 노인들 꼬셔서 돈 뜯어내는 거.
현수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분식집 손님들도 줄어들었고 동네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분식집 사장도 현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현수야, 혹시 정말 구두방 아저씨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지? 하지만 현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찾아왔어요. 다만 예전처럼 자주 오지는 못했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아저씨,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저씨를 도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현수는 억울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과 딸은 현수를 병실에 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아버지가 저런 사기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보호해야 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진짜 저를 걱정해 준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다니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현수가 병실 출입을 금지당한 후 아들과 딸의 태도는 더욱 독해졌습니다. 이제 방해물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제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딸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였어요. 저 사기꾼 청년이 아버지께 접근한 이상 법적으로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혹시나 해서 말인데 아버지가 그 청년에게 재산을 준다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아들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법정 상속인이니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청년한테 물려줄 생각 같은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딸이 더 독하게 나왔어요. 아버지, 설마 정말 저 청년한테 뭔가 주실 생각은 아니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까지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금. 아버님 재산이 없으면 정말 곤란해요. 사위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인어른을 모시는 것도 다 그런 기대가 있어서예요. 갑자기 남한테 재산을 주신다면 그동안 저희가 한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진심을 듣고 있었어요. 결국 돈 때문에 저를 챙기고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였죠.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잘 모셨는데요. 병원비도 우리가 걱정하고 매일 와서 간병도 하고. 병원비는 보험에서 나오는 거 아니었나? 제가 물어보자 아들이 당황했어요. 그래도 마음으로는 걱정했잖아요. 딸이 더 독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까?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는 건 의무감이에요. 하지만 그 청년은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재산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평생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식으로서 부모를 모시는 걸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다니요. 며칠 후 그들은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현수를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계획이었죠. 아버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 청년이 정말 문제가 많더라고요. 사위가 또 다른 거짓 자료를 가져왔어요. 도박빚도 있고 여자 문제도 복잡하다고 하네요. 정말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분식집에서도 돈을 훔쳤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현수를 악마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신 차리세요. 저런 사기꾼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더욱 악독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 청년이 구두장이 아저씨한테서 이미 돈을 뜯어냈다고 하던데. 역시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친절했던 거야. 현수는 그 후에도 계속 제 안부를 물었어요. 멀리서라도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소문 때문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 현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청년만은 진짜라는 걸 말이에요. 반면에 제 친자식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탐욕적이 되었습니다. 재산 목록을 요구하고 상속 계획을 세우라고 압박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후견인을 세우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 드시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요. 저희가 대신 재산 관리를 해드려야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절대 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모두 병실로 불러 모았어요. 아들, 딸, 사위, 며느리까지 모든 사람이 왔습니다. 현수도 멀리서나마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아마 유언이나 상속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현수는 단순한 옆가게 청년이 아니다.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수는 내가 예전에 먼저 떠난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내 친아들이다. 그 순간 병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아들과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전처의 아들? 우리 엄마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현수의 어머니는 현수가 2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때 나는 현수를 친척집에 맡기고 너희들 어머니와 재혼을 했다. 현수도 복도에서 이 말을 들었는지 놀란 표정으로 병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사실 저는 현수에게도 이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현수는 어릴 때 일이라 기억하지 못했을 테고 저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를 병실로 불러들이세요. 제가 말하자 아들이 펄펄 뛰었어요. 안 돼요. 그 사기꾼을 왜 불러들여요? 사기꾼이 아니다. 내 친아들이라고 했잖아. 현수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실에 들어왔어요. 아저씨가 제 아버지라고요?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현수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다. 아들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요. 갑자기 형이 생겼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수의 출생증명서와 호적 등본, 그리고 DNA 검사 결과서까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냐? 서류를 본 아들과 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거든요. 현수는 그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신 거였군요. 아니다, 현수야. 내가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날 걱정해줘서 고마웠다. 혈연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넌 날 친아버지처럼 대해줬잖니. 딸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오빠랑 사이좋게 지내면 되죠. 가족이니까. 하지만 저는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걱정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불러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없는 사이에 말이에요. 현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현수야, 아버지 말 잘 들어라. 저는 현수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사실 내가 너희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한 건 진심이었다. 하지만 이유가 좀 다르다. 현수가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희 이복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알겠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날 찾아왔다. 그 전까지는 거지 취급했어. 현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현수야, 넌 달랐다. 내가 가난한 구두 수성공일 때도 아무도 찾지 않을 때도 넌 내 곁에 있어줬다.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니겠니? 저는 현수에게 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왜 구두방에서 가난하게 살았는지 말이에요. 사실 나는 젊었을 때 부동산 투자로 성공했다. 하지만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였어. 그래서 구두방에서 평범하게 살기로 했던 거야. 그럼 아버지는 왜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진심으로 날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다. 결과는 보다시피야. 다음 날 저는 아들과 딸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아들과 딸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 재산 분할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다. 돈만 아버지였지. 그 말에 아들과 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언제 한 번이라도 진짜로 걱정해 준 적 있었나? 내가 아프든 말든 외롭든 말든 신경도 안 썼잖아. 오히려 창피하다고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죽었다고 거짓말하겠다고까지 했지. 아버지, 그게 무슨... 딸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 진짜 아들은 현수다. 혈연으로도 마음으로도 말이야.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모든 재산은 현수님에게 상속 완료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되었어요. 그 순간 아들과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들이 소리쳤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무한 건 누구냐? 아버지를 거지라고 부르고 요양원에 쳐넣으려 했던 게 누구지? 창피하다고 죽었다고 거짓말하겠다던 게 누구였나? 딸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도 이제부터 잘할게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늦었다. 진심은 돈을 보기 전에 보여줘야 하는 거야. 사위와 며느리도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장인어른, 이러시면 안 되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문제없다.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현수님께서 법정 유류분도 포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두 분과 사위, 며느리님께 양보하겠다고 하시더군요. 모든 사람이 현수를 바라봤어요. 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재산은 다른 형제들과 나누겠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어요. 아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내 선량함을 이용당하면 안 된다. 이들이 널 어떻게 매장시키려 했는지 봤지? 저는 아들과 딸을 향해 말했어요. 너희들은 현수를 사기꾼으로 몰았다. 거짓 증거까지 조작해서 말이야. 그런 너희들에게 무슨 재산을 주겠나?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오해가 아니라 악이었다. 진짜 아들을 제거하려는 악독한 계획이었어. 딸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아버지, 제발.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자식이면 부모를 사랑해야지 재산만 노리면서 사기꾼으로 모는 게 자식이냐?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유류분 포기각서는 무효로 해주세요. 모든 재산은 현수에게 그대로 상속됩니다. 아들과 딸은 절망에 빠진 채로 병실을 나갔어요. 사위와 며느리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저는 현수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에게 이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현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넌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혈연을 몰랐을 때도 진짜 아들처럼 행동해줬잖니? 이제 진짜 내 아들로 살자. 현수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는 재산보다도 아버지를 다시 찾은 게 더 기뻐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리웠거든요. 나도 마찬가지다. 너를 친척집에 맡긴 게 평생 후회였어. 미안하다. 며칠 후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현수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우리는 함께 구두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이 구두방 어떻게 할까요? 현수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구두방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보낸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리하자.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하지만 현수가 다른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이곳을 기념관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곳이라고 해서요. 저는 현수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이 구두방에서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몇 주 후 동네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구두장이 아저씨가 억만장자였다면서. 그리고 분식집 청년이 진짜 아들이었다고. 역시 혈육은 혈육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잘해줬던 거야.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동네에 복지센터를 지었어요. 그리고 매일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절대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어느 날 아들과 딸이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유산 상속에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법정에서 보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라.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다 있다. 너희들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현수를 어떻게 모함했는지 말이다. 결국 그들은 법정에서도 패배했어요. 현수와 제 관계, 그리고 그들의 불효가 모두 드러났거든요. 그로부터 3년 후 저는 현수와 함께 새 집에서 살고 있어요. 현수는 결혼도 했고 손자도 생겼습니다. 진짜 가족의 완성이었죠. 할아버지, 현수의 아들이 제게 달려와 안겼을 때 저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현수와 함께한 지 3년이 지났어요. 이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수는 매일 아침 제게 인사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해요. 손자도 자주 놀러와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며 따릅니다. 반면에 제 두 번째 아내의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어요. 가끔 법정 다툼 관련해서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올 뿐이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서운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아저씨, 그래도 키운 자식들인데 너무 매정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현수가 그걸 증명해 줬어. 어느 날 현수가 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후회하세요? 다른 자식들을 포기한 것?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전혀. 진짜 아들을 찾았는데 뭘 후회해? 현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진짜 아버지를 찾았어요. 늦었지만 행복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 첫 번째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현수를 잘 찾았네요. 이제 마음 놓을 수 있겠어요. 꿈에서 깬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낡은 구두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어요. 돈이 있어야만 사람 대접을 받는 세상이지만 진짜 가족은 돈과 상관없이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수는 지금도 매일 제게 인사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저는 매일 대답합니다. 고맙다, 아들아. 너 덕분에 매일이 좋은 하루야. 구두방은 이제 없지만 그곳에서 찾은 진짜 가족은 영원할 것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현수라는 진짜 아들을 곁에 둔 채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가족의 진짜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을요. 현수가 그걸 보여줬으니까요.